빅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옆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늑간 신경통인가요? 그건 괜찮아졌어요? 네, 오늘은 좀 괜찮습니다. 얼굴 표정이 네. 한결 좋아졌어요. 제 얼굴 표정은 늘 좋습니다. 네. 아니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정말 버라이어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소식을 딱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신문을 이렇게 쫙 내가 다 읽었다고 느끼게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은 내가 신문을 6개를 다 읽었어 라고 하는 좀 포만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슈별로 제가 가급적이면은 큰 이슈들이 있는 것들도 좀 짧게 정리하면서 한번 서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표는 9시 40분 정하겠습니다. 9시 40분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목표는 크게 가져야죠. 9시 20분에 9시 20분에 끊는 걸로 해야 그나마 그러지 않아도 구독자가 지금 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동접자가 줄어서 걱정이 태산이구만. 어떡합니까 이걸 살려주십시오 좀. 네,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매일 아침 신문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네, 매일매일 이렇게 접속자 수가 떨어지고 저희는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이거 어떡하나. 네, 알려주십시오. 네,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분들한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배가 빵빵하게 내 신문 다 읽었다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찌됐든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관심이 될 만한 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북 소식일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다른 신문도 관련 소식을 다 대부분 전하고 있는데요. 강조점을 두고 저희가 최대한 짧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임팩트하죠. 푸틴 오늘 방북 이렇게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젠데요. 러시아 대통령궁이 어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18일부터 19일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죠. 북한을 친선 국빈 방문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국가 방문한다. 얘네들 어법을 이렇게 쓰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은 북러 모두 밝히지 않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어떤 합의를 할 것인지, 북한은 또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협의든 대화가 오고 갈까? 한겨레 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자, 제목이 김정은 푸틴 북러 군사 경제 협력 끌어올릴지 초미의 관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사 리드가 요즘 사실 기사를 쓰면서도 기자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구독자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하실 텐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리드를 굉장히 흥미롭게 뽑았다 이런 얘기를 저랑 김민하 평론가랑 나눴어요. 기사 리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9일 북한 방문에 역사적, 전략적, 정세적 의미를 풀 열쇠말은 9개월과 24년이다. 요거였어요. 9개월은 무슨 의미고 24개월은 무슨 의미입니까? 9개월은 사실 지난해 9월 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9개월 만에 또 정상회담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24년 만에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 2대 대통령의 정식 취임만 2000년 5월 7일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24년 만에 방북을 하는 건데 그럼 푸틴을 또 방북한 거네. 그렇죠. 2번 푸틴이 방북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 건국 이래 북한 땅을 밟은 유일무이한 옛 소련과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다. 그러니까 이 점은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역사적인 거에 뭘 의미하냐. 앞으로 어떤 상황을 예고하는 것이냐. 동북아 정세, 정부가 질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한미일 군사 동맹 단계까지 나가면서 일종의 이제 블록화하는 작업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니까 북중러가 같이 움직이나 했더니 북한이 그동안에 사실은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사실은 뭐 균형 외교라고 하는 건요 그렇고 일정하게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깍두기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국면에 따라서 그렇죠. 이 옛날부터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끼리도 등거리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 균형을 나름대로는 그 사이에서 맞춰오는, 그러니까 북중러끼리도 그 균형을 맞춰오는 그런 국면이 있었던 건데, 근데 우리는 뭐 오로지 한미 동맹 여기에만 좀 매달리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는 않았다. 그게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 사실 이 오늘 신문을 쭉 보면은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또 이 같은 시기에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네. 외교안보 대화나 이런 걸 진행하거든요. 네, 차관급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류를 보면은 시진핑 이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했던 자리에 뭐 이렇게 비석, 표지석 같은 게 있었는데 동판인가? 그렇죠. 뭐 그거 철거했다며.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북중 관계는 뭔가 후퇴하는 기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다 그게 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또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어떤 계기 내지는 이 현상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서 그럼 푸틴이랑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뭘 하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건데 일단 뭔가 조약을 개정할 수도 있다. 네. 서로 간의 관계를 재규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게 어느 수준이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준에 맞추는 것인지 예. 이렇게 가르쳐서 상당히 크다라는 보도가 쭉 나왔었는데 요 수준에 맞추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합의되는 얘기인 것 같고 이 네. 전문가들 사이에.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의무를 되살릴 것이냐. 이거는 옛 소련 시절에 맺었던 이 조약에 의하면은 이 자동 개입이라든가 해구산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소련이 이런 옵션을 제공하는 게 들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소 조약이라고 하는 조소 우호 조약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1961년 7월 6일 맺은 조약인데 여기에 따르면은 뭐 그 이전에는 사실은 6.25가 있기도 했었으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면 자동으로 군사 개입하거나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한번 2000년에 북러 친선 선린 협조 조약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조약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때는 그게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빠진 건데 네. 이거를 되살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우리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라는 취지의 경고성 소통을 러시아 쪽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어쨌든 러시아에 대해서 이거는 레드라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자동 개입까지 포함되는 동맹 조약 체결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네. 또 북한도 사실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다는 거는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종속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핵무력 강화로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측의 주장이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뭔가 밀접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뭐 추가적인 것들도 있지만 예. 어쨌든 군사적 협력이 어렵다. 그거는 군사적 협력은 동아일보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저희가 좀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고요. 이 조약에서 진전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 한겨레 기사는 나머지 부분은 결국 경제협력 아니냐. 그래서 경제협력에서 일정 정도 진전이 있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이 심각하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천연가스 원유를 러시아 쪽에서 제공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극동지방 개발에 북쪽 노동자를 쓰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좀 거론된다고 합니다. 좀 군사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까지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동아일보 8면 보여주십시오. 푸틴 오늘 방북, 북포탄 절실하지만 핵잠 등 기술 이전엔 부담. 여기 이제 전문가 코멘트가 저렇게 제목으로 뽑혀서 올라간 건데요.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재래식 무기의 그 어떤 중요성이 좀 더 커진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155mm 포탄을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건네주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사실 대놓고 러시아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미사일도 뭐 지원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폭탄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군사기술을 그냥 다 이전해 줄 것처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뭔가 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게 어느 수준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그동안 이제 좀 이걸 등급을 높여서 이 생각을 하면은 네. 예를 들면 전략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전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까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북한이 아직 그건 확보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사실 뭐 다른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옛 소련 시절에도 사실 이런 거는 넘겨주지 않았는데 지금 관계에서는 이런 핵심 기술을 넘겨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의 이 어떤 전망인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뭘 넘겨줄 거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군사 정찰 위성 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그런 예. 실험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군사 정찰 위성 엔진 기술이나 엔진 자체를 추가 제공하는 선에서 일단 절충하려고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기사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서방이나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얼마 전에 러시아 쪽에서 한국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에 가서 러시아가 얻을 거는 사실 우크라이나전에 쓸 포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분을 한국이 남한이 그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포탄 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으로부터 포탄 좀 얻어갑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남한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안 줘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푸틴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좀 찝찝했는데 그게 아마 뭔가 북한에 그래도 뭔가를 주고 포탄을 얻어내려는 전략이라서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한 이 주변국들의 부담 정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계산일까? 이런 이제 의문이 좀 생기는 첨단 거죠.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은 주변국들이 다 반발할 수 있으니까 특히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북한이 ICBM을 개발했다고 하면 남한에다가 ICBM 쏠 거야?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결국 미국을 겨냥하는 건데 재진입 기술을 만약에 러시아가 넘겨줬다고 하면은 그럼 미국 공격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단계까지 기술 이전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북한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 뭐 지금 계속 정찰 위성 쏘고 있지만 실패하거나 이런 기술들을 일정 부분 넘겨주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포탄들을 받거나 이런 방식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 건 확실히 우리한테는 어떤 부분이든지 이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먼저 우리한테 공치사를 좀 해준 거 아니냐 립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 포탄 안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좀 이 앞으로 커질 갈등의 압력을 미리 좀 뺀 거 아니냐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네. 방북하고 난 다음에 뭐 북한이 뭐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그래도 결과는 내놓지 않겠습니까? 자랑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뭘 자랑하는지는 한 이틀 정도 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북한이 푸틴 더군다나 그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북하고 난 다음에 보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생중계로 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뭐랄까 테러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변에 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아마 알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그 확실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네. 푸틴이 지금 이 북한에 가면서 노동신문에 글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그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이 이제 일부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자체적인 무역 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라는 취지에 그래서 평등한 안전 구조를 건설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쪽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안 좋으니까 원래 북중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뭐 신의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단둥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할 때 북한하고 무역을 활발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중국이 했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러시아 쪽에서 거꾸로 지금 북한한테 숨통을 틔워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푸틴 방북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상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의사 집단행동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면 4개 병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병원 산하 그 계열에 있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병원 의사들의 한 절반 정도가 휴진에 동참을 했다 이런 소식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동네 의원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저희가 아주 길게는 아니지만 이것도 짧게 좀 2가지 소식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 보여주십시오. 동네 병원 휴진 신고 4%뿐 맘카페 선 쉬는 병원 불매운동 반발 움직임도 같이 일고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네 병원 의사들이 지난번에 설문조사할 때는 굉장히 뭐 70% 이상 우리 집단 휴진에 동참할 거야 이렇게 응답을 했었잖아요. 조사했을 때는. 근데 실제로는 한 4%밖에 안 될 거라고 하는 게 기사 내용이에요. 이건 정부가 조사했다고 하는 거죠, 기준은.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는 이제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휴진 신고를 지난번에 하라고 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유 없이 이제 휴진하면 혼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휴진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미리 알려줘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휴진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휴진 신고 안 하고 휴진하면 그것도 혼나는 거고 휴진 신고를 휴진해도 했는데 안 되는 거고. 그렇죠. 휴진 신고를 했는데 들여다봤는데 이게 이유가 있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반항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네. 분위기면 또 혼나는 거고 뭐 이런 분위기 공무원 다 풀어가지고 점검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전국 36,371곳의 의료기관 중에 1,463곳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4.02%가 휴진을 예고를 했는데 2020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에 개원의 참여율이 10%대에 불과했던 거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2020년과 양상이 뭐 다를 것이라는 일부 분석도 있는데 휴진 신고 안 하고 문을 닫는 곳도 있을 거다. 그럴 수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의사가 제가 몸이 아파요. 오늘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휴가 잠깐 갔다 올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문을 연 뒤에 1시간 만에 닫는다든지 네. 오전만 쉰다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한 건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정부는 계속해서 환자 진료 업무 즉시 개시해달라는 업무 개시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발송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 기사 제목에도 있듯이 이 맘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사실은 이런 이 휴진하는 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또 큰 상황이기도 해서 예. 여러모로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문자를 일괄 한 차례 더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후 전화 등으로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현장에 나가 체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진구할 계획이다. 왔다. 의협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지금 내렸고요. 또 이날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야? 의사가 환자 버리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또 반발할 만한 상황인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저희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지금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의협에도 또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빅5 병원들도 뭐 서로 간에 일제히 들어가진 않지만 일부 병원들이 집단 휴진을 할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자들 불편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일종의 뭐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막는 가운데 경찰도 나서 가지고 지금 의사들을 드자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일보 12면 보여주십시오. 의사 1,000여 명 고려 제약서 리베이트 수사 확대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고려제약 대표 등 임직원이 자사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약사법 혐의와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이미 고려제약 본사 강남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압수수색했고요. 의혹 대상 의사 일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의사 14명, 고려제약 임직원 8명이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최근 3, 4년 사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추가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혐의 선상에 오르는 의사가 1,000명이라는 건데 지금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숫자가 막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고려제약이 그렇죠. 뭐 아주 작은 회사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라는 네. 거고 현금, 가전제품 등 물품, 골프 접대 이런 거를 받은 정황이고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이 최근 3, 4년 사이에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걸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 늘어날 수 있고 추가 압수수색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경찰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약회사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불법 리베이트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 게이트로 과징금을 받은 제약사는 중외제약, 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데가 중외제약이라고 하는데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는 지금 이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입법을 한 상황이니까. 그동안에 2014년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1990여 명의 의사들에게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의사 숫자가 벌써 1,000명이 넘어가니까 이때 맘먹는 의사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의사 집단행동하고 무관하게 경찰이 그냥 우리가 수사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리베이트 의혹 사실이면 어쨌든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철저하게 어쨌든 뿌리 뽑아야죠. 이런 관행은. 네네.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일종의 이제 어떤 협상 도구처럼 정권이 사용을 해가지고 의사들하고 예를 들면은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어떤 이런 카드로 그래서 조금 봐줄 수도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악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돼서 공교롭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사들 걱정하겠지. 고려제약이 얼마나 많은 의약품을 제공을 했겠어요. 그리고 리베이트가 뭐 어디까지 뻗쳤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고려제약만 있겠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공포심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까불면 죽는다. 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의 이 정부의 전공이죠. 뭐 전공 분야 아닙니까? 그래. 네. 노조 말 안 들으면 가가지고 때려잡고 뭐 이런 방식을 쓰는 거니까 검찰 정권이 법과 원칙이라면서 맨날 무슨 이러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기의 이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사실 서비스로 구독자분들께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1조 3천억 원의 뭐랄까요 재산 분할 판결을 서울 고법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막 언론이 그거 보도하느라고 난리를 쳤는데 아니 판결문을 수정을 했어요. 수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국면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최 씨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그 왜 최 씨 집안이 뭐가 중요해? 아니 이게 이제 누구 얘기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 씨 집안에서 이미 다 눈치 다 채졌을 거야. 최 씨 집안 얘기다 이게. 네. 최태원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하고 노세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부부관계입니다. 근데 또 다른 내연녀가 존재하고 내연녀 자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주 심플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입방에 제일 많이 오늘 소식인데 오늘 기사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보도됐어요. 전부 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그냥 하고 없는 척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렇죠. 아무리 저의 삶과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최 씨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 김 씨들은 상관이 없는데 사실 네. 하지만은 뉴스가 크다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결을 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이 재산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나 갖고 있는 거냐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재산이 얼마나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최태원 회장이 기여한 게 어느 정도냐. 물려받은 게 있을 것이고 자기 능력껏 기여한 게 있을 것인데 그 기여한 게 얼마나 되는 거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기여한 게 크니까 그 큰 기여한 부분 중에서 어쨌든 그러면 이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이 기여한 것도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제 가가지고 요게 이 분할의 기준이 생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회사를 그만큼 키웠는데 부부 관계가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그렇게 키웠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인의 배우자의 몫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최태원 회장이 SK그룹을 얼마나 키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관심이 될 수밖에 그리고 없잖아요. 뭐 결정적으로 그 뭐 비자금 얘기도 비자금 나왔고 300원 했지만 얘기도 나왔던 거고. 그것도 그게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가 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계산법이 틀렸다. 이 최태원 회장 측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가 계산을 했는데 기여도를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느냐? 네. 최태원과 노소영 관계가 아니라 최태원과 선대인 최종현 회장과의 관계가 이게 계산이 잘못됐다. 그래서 잘 보니까 최종현 선대 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에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원으로 판결을 해놨는데 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주당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다. 이거 저희가 한국일보 3면 보여드렸나요? 제가 보여달라는 말 안 했죠? 예, 저거예요, 저거. 예. 그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게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이 주식이 100원짜리 주식이었으면은 지금 네. SK CNC가 상장된 거를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반영을 해보면은 요게 네. 35,650원이 지금은 이제 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재판부가 판단할 때 300 정확히는 2009년 11월 11일 액면 분할을 반영할 때 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처음에 물려받을 때 이 주식이 최초의 주식 취득하고 별세했을 때 100원짜리 주식이었으면은 예. 그 기간 동안에 지금 35,650원이 될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최태원 회장이 기여한 게 355배를 키웠으니까 그러면 계산 그렇지. 100원짜리를 35,650원짜리로 만든 거니까 예. 기여도가 97%다. 그리고 선대에서 물려받았을 때 선대의 기여도는 3%다. 요게 이제 기존의 판결 나온 거 항소심 판결문에 나오는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여도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계산을 하니 1조 3천억 정도가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까지 35,650원이 되는 과정에 97%의 기여도가 최태원이다. 이게 항소심의 계산인데 예. 최태원 회장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 아니냐? 당시에 대한텔레콤 이 주식 가치를 가격을 계산해 보면은 100원이 아니고 1000원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 일은 100원짜리를 35,000원짜리로 키운 게 아니라 1000원짜리를 35,000원짜리로 키운 것뿐이다. 그래서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78%고 왜냐하면 최초의 대한텔레콤의 최초 주식 취득할 때는 8원짜리였기 때문에 네. 이걸 1000원까지 키운 거는 최종현 회장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125배로 이 주식 가치를 늘려준 사람이고 내가 한 거는 35.6배밖에 안 늘렸다. 그래서 78%의 선대 회장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1000원짜리 35,000원으로 만든 것밖에 없어서 전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네. 나는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1조 3,600억에서 1,360억이 되는 거네. 10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잖아요. 기여도가. 근데 이제 꼭 그런 산수냐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에 대해서 왜냐하면 재판부는 아 그래? 100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였어? 알겠어. 판결문에 그건 사소한 오류니까 100원을 1000원으로 고쳐줄게. 그러나 판결의 큰 줄기는 그거는 이거와는 관계없어. 재산 분할하는 거는 1조 3,600억은 그냥 줘야 돼. 이렇게 그렇죠. 계산을 했다는 내 거죠. 판결은 틀리지 않았어. 결론은 틀리지 않았어. 이래가지고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은 난 대법원 가서 이거 얘기할 거야. 이런 분위기인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건 사실 뭐 대법원 가서 다뤄야 될 일인데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최태원 회장 측의 방어 논리가 난 절대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왜 이러세요? 난 그렇게까지 자수성가형 네. 기업인이 아니에요. 저는. 전 그렇게까지 유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법정에 가서. 다급하긴 되게 다급한 거야. 1조 3천억을 어디서 털어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그냥 뭐 우리 130만 원 내라고 해도 돈이 별로 없구만. 13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3만 원도 지금 아까운데.
근데 1조 3천억을 만들기가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지분을 파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분은 못 팔 테니까 대출을 받지만 뭐 그리고 배당도 하지만 그걸로도 어려울 걸 해서 결국은 팔아야 될 걸 이렇게 순환 논리가 돼가지고 근데 밖에서 또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지분 싸움을 벌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지? 네, 떨어지는 게 있을라나 이러면서 또 막 주가가 상승을 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사리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구독자분들. 이제 우리가 구독자분들을 많이 모으고 독립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돼, 사실. 구독자분들께 이해가 이렇게 팍 쏙 들어오게. 그죠? 짧게. 네. 맞장구를 쳐줘야 내가 지금 뭘 하지? 네.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친절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계 이혼 재판은 이 핵심은 저희가 요 정도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감세 카드 이거는 지금 이것도 좀 보도한 언론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겨레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420억 상속하는 0.27%에게 세금 20%포인트 깎아주자는 용산 이런 건데 그러고 보니까 최태원 회장하고 또 관련이 없는 소식이 아니구만. 그렇죠? 그렇죠. 다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저 그때 그냥 물려버릴 상속세를 확 물려버릴 거예요. 그때 내긴 냈지만 아마 거기도 아마 꼼수를 써가지고 상속세 별로 안 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들 뭐 그렇게 살아왔죠. 뭐. 그래. 재벌들 뭐. 재벌들 다 이재용 회장만 안 그래? 다 마찬가지지. 지금 현대가 어떡하나 지금 막 고민 머리 막 이렇게 싸매고 고민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감 몰아주기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대통령실 갑자기 정책실장이 TV에 나와가지고 상속세하고 뭐 종부세 이거 개편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러면서 지금 반박성 기사를 쓴 거잖아요. 특히 지금 이 기사들이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네.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중산층들도 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내게 되는 중산층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중산층인지는 좀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비중, 그러니까 한 해 피상속인 중에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수를 따져보니까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통령실이 과도한 세율이라고 주장한 최고 세율 50% 적용 대상자는 2022년 기준 955명에 그친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 가액은 420억 원이다. 그래서 1인당 420억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랑 완전히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인데. 그렇죠. 네. 420억이 뭐야? 4억 2천은 커녕 4억 2천도. 네, 4억 2천도 없고 4,200만 원도 없습니다. 420만 원도 부담스러운 판국에 지금. 그래서 정부 여당의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는 중산층 부담 완화가 아니고 재벌 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이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 세율이 50%라고 얘기하는데 각종 공제가 더해진 결과로 실효 세율은 3.5%밖에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적 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적 공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다 따져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빠지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건데 가령 현행 체계에서는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 30억 원 한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초 공제 2억 원에 플러스 자녀 등 그밖에 인적 공제, 그다음에 일괄 공제가 또 5억 원 그냥 들어가는 게 있고 해서 이걸 다 합치면은 이런 인적 공제가 상속세 납부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또 동시에 실효세율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공제를 지금 일괄 공제가 일단 5억 원 들어가고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30억 원 한도까지 들어가고 기초 공제가 또 2억 원 플러스 자녀 등의 인적 공제 같이 들어가고 이게 장기에서 차 빼고 포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졸만 남는 거야. 뭐가 남는 거냐. 그래서
2018년 대비 2022년 상속세 납부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과표 구간은 두 번째로 낮은 명목세율인 20%가 적용이 되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이 구간이었다는 거고요. 네. 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납부자가 2022년에 총 6,336명, 2018년 대비 3,075명. 이 구간이 좀 늘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니었다는 거고 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이 2022년 기준 10억 4,900만 원, 1인당 결정세액은 3,700만 원이었다. 각종 공제가 더해진 결과 실효세율은 3.5%였다. 3.5%. 그래도 그래 내도 받았으면 좋겠구만. 받지를 못하니까. 받을 거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말이야. 상속세 계산 걱정이라도 해봤으면 상속세 걱정이 아니고 빚을 물려받을 판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파산 신고를 해야 되나 파산 신청을 해야 되나 지금. 네? 아 참. 뭐 너무 개인사를 깊숙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런 감세 카드를 왜 갑자기 불쑥 던졌을까? 신문이 그거 분석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분석한 신문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일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용산이 불붙인 감세론, 보수 중산층 다시 잡을 카드 될까? 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이것도 역시 기사 리드가 이렇게 시작해요. 중산층을 잡을 묘수인가? 부자 감세 역풍을 부를 악수인가? 성태훈 실장이 불쑥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고요. 대통령실은 왜 지금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우선 정부에 등 돌린 보수층과 중산층의 마음을 다잡을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세하면은 네. 보수 이념에 충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어필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네. 그런데 상속세 완화는 지지층을 넘어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40, 50대 중산층까지 겨냥했다라는 게 용산 참모들의 전언이다. 아무래도 자산이 좀 있는 연령대에 해당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파트 한 채 정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중산층이 상속세로 고통받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한겨레 기사로. 네. 또 다른 참모는 부동산값 상승으로 40, 50대도 생급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다. 이런 거여서 상속세, 종부세 요 타겟팅을 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당에 대한 맞불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부자감세라고 종부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에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특히 한강벨트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를 냈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민주당 책임으로 돌아온 측면이 있으니까 매 선거마다 그렇죠. 종부세를 좀 없애면 어떨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특히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이거를 종부세를 사실상 합리적으로 세부담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거의 면제 수준까지 가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네. 정권이. 그래서 네. 대통령실이 이런 야당 움직임에 맞서 보다 파격적인 방안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로 민생 야당에서 1+1 이러니까 1+2 뭐 이렇게 내밀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시각인데 정확히 그런 거냐는 제가 볼 때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세 번째는 민생 드라이브의 일환이다. 그래서 이 민생 드라이브라는 차원에서의 뭐 얘기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다. 네 그런 얘기 드립니다. 네, 동아일보 오면도 보여주십시오. 대통령실 중산층 공약 감세 드라이브 기재부 내달 세제안 반영. 조금 더 나가서 기재부가 지금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건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다음 달쯤에 뭔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보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 개편 논의에 정책 주도권을 쥐고 야당이 시작한 논의의 판을 덜에 키우면서 여소야대 전국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면 전환용 카드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세제 논의를 본격화한 정부 여당의 논의는 중산층과 맞닿은 세제 개편 이슈를 주도하며 지지율 정체 등으로 떨어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맞장구치면서 갑시다, 감사로 갑시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역공 형식으로 막 국회에서 거꾸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국회를 들어오셔야죠. 일단 국회 들어오셔야 되고 그건 조금 이따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그다음에 들어와야 이게 돼. 전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예를 들면 상속세나 이런 것 중에서도 어제도 말씀드린 그런 상속세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대기업 초부자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접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상속세에 대해서도 일부분 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이 정부 들어가지고 종부세 중과 대상은 99% 없애버렸고 중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네네네. 그다음에 그건 다주택자에 대한 거 규제를 완화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종부세 사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감이 많이 됐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이 또 얘기하는 거는 다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저가 주택이라도 다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종부세도 많이 깎아줘야 된다. 오히려 1주택에 대해서 완전히 종부세를 면제하면 그거는 예를 들면 똘똘한 한 채로 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솔루션은 야당하고는 달라.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또 민주당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물론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권은 우리가 종부세도 깎아주려고 그러고 상속세도 깎아주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전히 민주당이 저거 봐 이 신용만 하면서 안 된다고 하네 이렇게 던지면서 민주당이 이 뭔가 세제 개편과 관련돼서 중산층 내지는 이 중도층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밀어내면서 그거 당신들 편 아니야 그쪽은 이렇게 이 중산층 내지는 중도층한테 그렇죠.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당신들 민주당은 당신들 편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 편이야. 이렇게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국회에 맡겨서 되지 않는 구도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가 의심된다. 그럼 민주당은 그렇게 공격해야지. 4050을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4050이 인구도 많고 결국 유권자층이 굉장히 두꺼운데 전부 다 민주당 사실은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 지지 성향이 강하잖아요. 민주화 시대를 거쳐왔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60대 초반까지 좀 넓게 보면 근데 그거를 겨냥하기 위해서 그 층을 이렇게 쫙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 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거꾸로 민주당은 이렇게 가면은 자산 양극화가 더 심해지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30부터 20까지 가져버릴 거야. 그러면서 같이 싸워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응하면은 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민주당에서 그거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겨레 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신문 사설 보면요. 대통령실 감사 취지엔 민생 안 보이고 부자 세금만 보이나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뭐 세금을 큰 폭으로 낮추거나 없애자는 개편 방향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민생 챙기기는 소홀히 한 채 부자들의 세금 줄이기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설 끝부분만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고물가 고금리가 오래가면서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게가 많다. 장기화는 내수 부진에 자영업자들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아무런 해법 제시도 못하면서 무책임으로 일관한 것이 40 총선 여당 참패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도 정부의 관심이 민생보다 극소수 지지 세력을 향하고 있다. 2022년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낸 사람은 955명이었다. 그런 처지에 사람들이 내는 소리만 들리고 서민들의 아우성은 안 들리는가?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이슈는 오늘 요 정도까지 해도 되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해병대원 특검, 최상병 특검 얘기인데요. 경향신문 1면 보여주십시오. 자, 최상병 수사 외압 키맨들 청문회 총출동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지금 열겠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과연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들이 출석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나온다 그랬다면서요.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늘 21일 국회에서 열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 측이 국회법상 증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네. 이종섭 전 장관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온다고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사고 네. 앞서 정정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장관 주재 회의에 참석해서 메모를 작성한 게 나왔는데 뭐뭐 수사 언동 안됨 예, 등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게 논란인데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정확한 지침을 하달한 것처럼 비치는 내용인데 이게 누구의 지시를 얘기한 거냐에 대해서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정정범 전 부사령관은 큰 틀에서 장관의 지시였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그다음에 유재현 관리관 발언이었다라고 번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유재현 법무관리관도 지난달 17일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이 관련 메모를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 재판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꾸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장관님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면 중간중간에 본인 말로 설명을 같이 했는데 그에 대한 게 아닌가 한다. 그럼 이종섭이 다 한 얘기구만. 사실상 이종섭 전 장관이 한 얘기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이래서 예. 이런 것들을 유재은, 이종섭을 불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임성근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이 자리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나와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하고 또 박정훈 대령 역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최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해병대 중령,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7포병 대대장 예. 등과 이들의 변호인단도 청문회 출석 의사를 다 밝혔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개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고 아마도 수중수색 지시 여부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런 보도입니다. 난 임성건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꼭 보고 싶어. 각은 딱 잡혔더만 사람이 몸도 늘씬하고 지금 몸뚱아리만 관리 잘했나 봐. 보니까. 좀 부럽네요. 몸이 늘씬한 점에 대해서는. 죽으라 그러면 군말 없이 사병들은 죽어야 되는 존재라며. 지는 그런 존재 아니야? 지 몸은 아주 엄청 잘 소중하게 관리했더만 보니까. 남들한테 열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는 사람 분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폼 잡고 다니면 뭐 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해병대 1사단장이면은 해병대 사령관 밑으로는 어쨌든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일 텐데 해병대 안에서. 자기 사령관 그렇죠. 후보라며.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군말 없이 죽어야 되는 존재라며.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나라 진병제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누가 해병대 갑니까? 누가 전쟁 났을 때 안 죽겠다 그랬어.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잖아. 군대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다칠 수도 있고 하여튼 저는 네. 그럼 우리 옛날 몇십 년 전에 군대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저는 엊그제지만 단지 이제 4주 훈련을 받았을 뿐이어서. 뭐가 엊그제야. 진짜. 엊그제 같아요 저는. 네. 제가 그리고 좀 늦게 갔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엊그제 갔다 그래. 저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네. 난 군대 또 한 번 가는 거 한 10년 정도 꾼 것 같다. 참. 이런 사람들이 사병들을 지휘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해병대 지원율이 뚝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이런 몇 명 때문에 해병대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해병대 외역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네요. 견심의 3면도 보십시오. 더 강력해진 새 최상병 특검법 수사할 것 윗선 겨눴다. 이 기사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하고 법사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새 특검법안에는요 훨씬 더 강력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겁니다. 요건 참고삼아 그냥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 특검법안은 앞선 특검법과 달리 외압 의혹은 물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찰, 공수처, 군사법원 등으로 쪼개진 수사 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외압을 어떻게 행사했는가 이 부분이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최상병 수사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그 혐의자들과 관련된 있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엔 그거 다 갖고 오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특검법안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명죄로
지금 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원 대령에게 죄를 더 묻지 않고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검 인력 규모는 두 법안이 같지만 공수처는 능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뭐 그만둔 사람까지 하면은 공수처 정원이 검사가 25명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18명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수사팀에는 검사가 6명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특검 수사관을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 검찰의 검사 20명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인원만 최대 104명에 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 검사 6명이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수사하는 인원은 뭐 3명이다 4명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비교를 하면 104명 대 한 뭐 10명도 안 되는 거죠. 밑에 수사관도 있을 테니까 이 정도 규모 차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특검법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새 특검법은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 보여주십시오. 이종섭, 임성근, 최상병 청문회 출석, 대통령실도 나오라.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출석 두 사람이 출석하는 것도 참 관심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고 외압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이 다 동원된 게 보이잖아요.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빨리 수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오는 거고 사실 동아일보도 오늘 보도했지만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10여 차례 대면 보고도 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대통령실의 개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대면 보고한 부정할 것까지. 수 없으니까 화내고 질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나와라. 네, 나와야 된다. 거짓말도 뻔뻔해야 돼. 경로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그렇게 싹 바꿔도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속지 않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저희가 쭉 이렇게 큰 쟁점들,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죠? 한동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거기에만 온통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 네,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여당에서. 전당대회 때 어디 아니냐 아니냐 이것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한동훈 출마 임박에 친윤, 검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 공세. 드디어 이제 터질 게 있을, 그러니까 예상 가능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쨌든 전대 룰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7월 23일 날 전대를 치르는 걸로 돼 있고 그게 결선 투표 기준인 거죠.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안 가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24, 25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쯤 되려나요? 24, 25이면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후보 등록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거면은 주말 중으로는 뭔가 출마 선언을 해야겠지? 그 얘기 딱 그 정도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딱 무르익고 데드라인이 딱 정해지니까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을 팍 하고 공격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소위 찐윤 이철규 의원이 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거는 하나의 프레임이자 당원 모욕이다.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안 하겠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네.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계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두고 한동훈 대항마설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경원 특보단이 지금 출범을 해가지고 네. 뭔가 이 전열 정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이 친윤계 핵심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로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면 다를 수 있다. 지금은 뭐 지지율도 높고 하지만 이철규 의원이 동아일보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원 여론조사도 안 해봤는데 왜 어디 아니라고 하느냐. 선거 결과 뚜껑 열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깝고 제일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아니냐.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배신자로 가는 거죠. 한동훈은 배신자야. 이렇게 가는 거고. 친윤 핵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선거 실패에 책임지고 물러난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을 만나보면은 윤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킨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뽑아주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윤 의원들도 있다. 네, 그래서 특히 생방송 TV 토론에서 최상병 특검법이나 용산과의 관계 등 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경쟁자들이 계속 파고들 것이고 결선 투표에서 1대1로 붙으면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여러 가지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친윤계에서는 어쨌든 뚜렷한 당권 주자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나경원 의원이 확실한 또 친윤계인 건 아니잖아요. 네. 친윤계이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친윤계가 아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거는 나 의원이 잘해.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거.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확실한 친윤계는 어디서 밀어넣을 것이냐? 네. 최고위원 출마.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최고위원 출마로 견제를 하게 될 것이다거나 아니면은 한 위원장이 자기 사람들을 최고위원으로 어떻게 출마시킬 거냐, 요걸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서서 한동훈 위원장 측은 좀 자기는 러닝메이트 이런 개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자기 측 인사들을 최고위원이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한 3-4명 꼬셨다.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 지명직 2명, 한동훈 위원장 9명이니까 최고위원 전체가 다 합치면은 지도부가 9명이니까 당대표 자기, 지명직 2명, 그럼 셋이잖아요. 거기다 셋만 더 얹으면은 6명, 6대3 구도를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23일 날 7월 23일 결선 투표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그 과반 그러니까 7월 23일 전당대회고요. 28일 결선 투표입니다. 근데 조선일보 보도 보면요.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결선 투표제다. 이런 관측이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1, 2 후보를 놓고 다시 투표하는 결선 투표제는 작년 3월 전대에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 그때 친윤계가 김기현 후보 밀었고 김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투표를 치르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친윤을 중심으로 당원들은 정치 고관여층이라 당내 정치에 민감하다. 친윤 비한 후보들 선전으로 한 전 위원장이 1차 과반 투표를 못하면 결선에서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의 출마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보수층 내에서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친윤 쪽은 한동훈 포위망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그림인 거고 한동훈 쪽은 친윤 포위망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윤 빼고 다 모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구도가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게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나는 친윤인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나는 그냥 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게 이제 요 표심이 결선 투표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뭐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김재섭이 다 둘러엎을 거예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둘러엎기는 쉽지 않고 글쎄. 몸값은 확실히 높일 것이다. 몸값은 높이는데 그 몸값의 결과가 결국 한동훈은 안 되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요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건데 친윤계 분위기가 어떤지 왜 한동훈은 안 된다고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중앙일보 신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신면 준비 안 됐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네요. 이철규 어디하는 당원 모욕. 친윤, 친한 당권 경쟁 충돌 이렇게 제목만 봐가지고는 재밌진 않은 것 같은데 기사 내용은 진짜 재밌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내용 겹치는 부분은 좀 빼고 이 아까 뭐 어대하는 당원 모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게 KBS 라디오에서 한 말인데 그 라디오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이철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가 갑자기 내려버린 보도가 굉장히 당원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당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특정 후보가 한 위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정 후보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겠죠. 그러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무슨 얘기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 경제지가 지난 14일 밤에 출고한 기사를 가리키는 거다. 중앙일보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경률 전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신지호 전 의원 등 외부 자문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맥락상 해석해 보면 이철규 의원은 이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좌파 아니냐. 그렇지. 좌파 출신 아니냐 어쨌든 최소한. 진중권은 아니라든 자기가 아니라던데. 아니, 이제는. 이분은 본인 좌파라고 하시던 분인데. 근데 정의당에서도 그거 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나 그건 자기가 좌파인 거랑은 상관없죠. 상관없네. 좌파는 다 정의당 당원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좌파가 저 좌파입니다. 좌파가 변절하면 더 무서워. 저 좌파입니다. 변절 네. 안 한 거지 아직? 저 좌파인데 정의당 당원이었던 적도 없고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절한 거 아니지? 굉장히 무서워지더라고. 대한민국의 좌파는 저 하나뿐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혼자만의 마음속에는 그런 네. 생각. 근데 아무튼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이 오보라고 주장해서 이 기사는 1시간가량 지나서 삭제가 됐대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한 전 위원장과는 가끔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로 논쟁하는 정도이다라고 적었다가 기사가 삭제되자 이 글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논쟁하는 게 뭘? 근데 텔레그램으로 논쟁을 해? 한 위원장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저희가 그러면 오보가 아니구만. 매일 아침 이렇게 만나지만 무슨 문자로 논쟁하거나 이런 적이 없잖아요. 네. 우리 김씨들이 두 김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까마득해요. 김민하 평론가랑은 휴대폰 문자밖에 안 돼요. 카톡도 안 깔았어. 네, 저는 카톡도 없고 텔레그램도 없어요. 네. 아무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요. 이 양 김씨가. 그게 뭐야? 그건 뭐 자랑이야 뭐야?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 알았어요. 사이도 이런데 네. 뭘 논쟁을 텔레그램으로 합니까? 근데 어쨌든 한 전 위원장 측이 반박 나섰는데 신지호 전 의원은 채널에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총선 백서를 통해 한동훈 깎아내리기에 실패한 이철규 의원이 총선 백서 시즌 2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맞섰다고 하는데요. 정체성 언급에 대해선 한동훈은 김경률 같은 좌파 출신에 쌓여있구나라는 식의 윤한 갈등을 부추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벌써 인용 공세가 시작되는 거야. 한심합니다. 한동훈은 저 옆에 있는 애들 보니까 저거 색깔이 의심스러워. 좌파야.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온다. 어떤 공작이 있을지 앞으로 한심합니다. 잘 봅시다. 근데 자 9시 33분이에요 우리. 칼럼 2개만 소개하면 오늘 끝나. 40분 이전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투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도 동의하시죠? 아니 대통령이 미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왜 굳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싸우겠어요? 대통령을 미워하는 게 확실하니까 다 나와갖고 싸우는 거지. 근데 언론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나? 라고 의심할 만한 칼럼이 2개가 있는데요. 중앙일보 서승욱 정치 국제 외교 안보 디렉터가 쓴 칼럼입니다. 막장 드라마 강제 시청의 늪. 칼럼 제목으로 봐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칼럼에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굳이 이걸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럼은 이회창으로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야, 근데 이회창 전 총재가 지금 요 나이가 써 있는데 89이다라고 써 있어요. 어이구, 많다 정말. 세월이 정말 그러게 세월도 빨리 흘렀고. 세월이 빨라요. 하기야 뭐 DJ 때부터 같이 나왔던 사람이니까. 네. 저도 이제 시간 오래 저도 40대가 됐으니까요. 네. 넘어가. 그래서 2022년 2월 자기랑 인터뷰를 했다네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네. 이제 좋은 말씀을 하더라. 근데 여기서 네. 뭐라 그랬냐면은 대선 당선을 위한 당부의 말을 했대요. 네. 후보 때는 자기가 완벽하다든가 선택받았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다. 자신을 잘한다. 근데 딱 당선만 되면 하늘이 점지한 대통령이 된다. 그렇게 바뀌지 마라. 선민의식 갖게 되면 오만과 독선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현 정권 과연 그 지독한 오만과 독선의 사슬을 극복했을까? 현 정권의 현실은 이회창의 지적과 얼마나 다르냐?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도 조심하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선거 전에 대통령 부인이 다짐을 했는데 네. 약속이 지켜졌느냐? 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하겠다. 이회창 전 총재의 경고가 일종의 예언처럼 느껴져서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비호감 대결이었다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네.
비호감 맞대기를 했던 시즌 1은 총선을 거치며 시나리오가 더 난폭해졌다. 시즌 2의 주된 테마는 이제 국민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감옥이 먼저냐 탄핵이 먼저냐이다. 국민들은 폭력과 활급, 엽기적 반전이 난무할 새 시리즈를 꼼짝없이 시청해야 되는 처지에 내몰렸다. 현직 대통령 덕에 승승장구했다가 그거는 조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네. 그것만 숨고르기를 하고 딱 네. 끊어가지고 얘기해줘요. 현직 대통령 덕에 승승장구했다가 이제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특수부 검사 출신 새내기까지 비중 있는 배역을 요구하며 등판 기회를 노린다니 검사와 형사 피고인이 얽힌 막장극의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누굴 말할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하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등판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형사 피고인이라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구도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즌 1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그런 구도였는데 한동훈이 또 나오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된다. 또 검사와 형사 피고인 구도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서 뭐 좋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은 왜 이런 저질 드라마 강제 시청의 늪에 빠졌는가? 상대 진영을 짓밟을 수만 있다면 삶의 개정이나 근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줄을 서는 묻지마 캐스팅, 합리성, 유연함보다는 균형 감각보다는 전투력과 편가르기에만 열광하는 진영적 관성이 부른 참사이다. 이런 막장극이 횡행하는 환경을 초래한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이 작지 않은 것 같아서 필자의 마음이 아주 무겁다. 네, 반성도 하네요. 이거 달리 해석하면 한동훈은 안 돼.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보여주십시오. 오래간만에 소개하는 것 같아.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소리 듣고 싶다. 그래서 또 윤 대통령 막 까는 건가? 그래서 딱 눈길이 갔는데 봤더니 웬걸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좀 달래더라고요. 네. 좀 뭐라고 하긴 하는데 네. 조금 달래고 딴소리 하더라고요. 네, 우리 3분만 딱 해서 40분에 딱 끝냅시다. 그 칼럼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미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 예상을 넘어 40 총선 이후 정치 시국은 헌정사상에서 유례가 없는 야당 독재, 여당 노예로 굴러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회 독차지로 기고만장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굴욕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쭉 내려와서 무서운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얕잡아 봐서는 백전백패한다. 그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싸잡아 매도하고 북한과의 평화를 언급하며 보수 정권을 전쟁 놀이꾼으로 비하하는 유튜브를 보면 전율을 느낄 정도다. 대한민국이 보존되려면 윤 정부가 이 대표의 이런 막가파식 질주를 막아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간신히 이겨가지고 자만했던 윤 대통령과 국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의 냉혈적 복수전을 맛봤다. 국민이 심판했다 생각을 안 하나 봐. 이 사람은 복수전이라고 생각해.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 2년 해왔던 대로 해서는 이 대표를 멈출 수 없다.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그가 달라져야 국힘도 달라진다. 정치란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임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정치란 국민의 동정심을 사는 게임이다. 국민이 편들어주고 불쌍하다고 이해해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옷에 묻은 먼지 털어주는 것. 그것이 정치의 의체다. 엊그제 윤 대통령의 신임도가 뭔가 대통령이 애쓰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반응한다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게 엊그제 윤 대통령 신임도가 5% 오른 갤럽 조사가 시발일 수 있다. 이번 주 조사 다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좀 잘 나간다고 우쭐대고 자기를 내세우며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정치다. 그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에도 해당하고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3년에도 적용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마이크를 쥐는 것을 즐겼다. 국민은 정부의 장관이 누군지 잘 모른다. 대통령이 거의 모든 설명과 발표 행사를 주도하고 독점해왔기 때문이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대통령이 주연이고 대통령이 감독, 기획, 연출까지 다 맡는 방식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 라면서 예의. 그 부분은 김민하 평론가가 읽어주세요. 이제 당에서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위원장이 되는 문제에 관여하지 말길 바란다. 나는 윤 대통령의 총선 과정과 그 이후 한동훈 씨에 대해서 마치 자기 수족처럼 여기는 모습에 놀라고 실망했다. 그 누구도 간섭 없이 당을 이끌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 자신이 북돋아줘야 한다. 각종 정책 발표도 소관 장관들이 나서서 하도록 해야 된다. 언론에 대통령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대통령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대야 정치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보수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 한동훈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한동훈 되는 거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뜻인가? 뭘까요, 그럼? 한동훈 되는 거 방해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 간섭하지 마라. 또 그런 얘기가 되는 간섭해가지고 친윤 인사 세워가지고
이렇게 갈 거냐? 당분간 대통령실이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요대로 될까?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40분. 9시 40분 야. 끝냈어. 9시 40분에. 김민하 평론가의 덕분입니다. 오늘 딱 아닙니다. 해가지고 딱 네. 정리해, 진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9시 40분에 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뭐 SNS로 소통 안 하니까 빵 먹으러 가자. 그러시죠? 네. 이제 다 끝내고 네. 둘이서 오붓하게 빵 먹으면서 소통을 하도록 합시다. 구독자분들도 아침 식사 하셨죠? 저 우리 많이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독립자 많이 늘어나게. 오늘 저희가 한 거 마음에 드신다면 말이죠. 네. 네. 3초 왜요? 남았습니다. 2, 네. 1.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김현아였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